자, 이번 시간은 이제 사회 실험이에요. 사회 실험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진실험이 있고, 이제 준실험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실험이 아닌 비실험이 있어요. 실험이 된다는 것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비교 대상이 있어야 돼. 여기 정책 대상이 있고, 여기 비교 대상이 있고, 요 둘이 만약에 똑같은 집단이라면은, 여기 껴있는 Z 변수가 아마 ZA니까 같겠죠. 요거 쌤쌤이고 지워지고 여기만 정책을 실현할 거고 여기 실현하지 않겠죠. 그럼 여기서 어떤 결과의 차이가 나왔다면 이 결과 차이는 언니 누구의 차이다? X의 차이겠죠. 그 진실험은 그래서 자연과학 실험이라고 그래요. 자연과학 실험이다. 이상적 실험이다. 왜? 동질적으로 배정했으니까. 무작위적으로 동질적으로 배정했기 때문에 외생 변수가 통제되었다. 그래서 어떤 결과는 이 정책의 원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근데 현실적으로 사회 현상은 인위적으로 똑같이 못 만들겠죠. 그지? 자연과학은 가능하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A 형태로 하고 여기는 어쩔 수 없이 B 형태로 할 수밖에 없어요. 즉 그러면 어떻게 돼? 여기 ZA하고 ZB가 다르기 때문에 지울 수가 없어요. 지울 수가 없단 말이야. 이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다고 해도 이 결과가 요 X의 차이인지 요 ZA, ZB의 차이인지를 알 수가 없겠죠. 이러니까 여기는 플러스 알파를 통해서 요 둘의 차이를 지워줘야 돼, 안 지워줘야 돼? 지워주겠죠. 그래도 어쨌든 비교 대상은 존재하잖아. 이걸 우리 뭐라 그래? 준실험이라고 그래요. 다음에 비교 대상 없이 그냥 전체에다가 정책을 해버리는 거야. 그리고 이 결과를 얘 거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거는 Z 변수가 전혀 지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X 거라고 말하기가 힘들겠죠. 이걸 우리 뭐라고 그래? 비실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얘도 플러스 알파를 통해서 이 Z 변수를 지워줄 수 있는 기법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실험 자체에서 Z가 지워졌지만 요 둘은 실험 그 자체에서는 지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가 필요합니다. 그래도 얘는 비교 대상이 있지만 얘는 비교 대상조차가 없죠. 그래서 이게 진실험, 준실험, 비실험. 자, 얘는 인과성이 좋으니까 내적이 좋아. 근데 인위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외적은 떨어져요. 실현 가능성도 없습니다. 반면에는 자연스러운 실험이기 때문에 외적이나 실현 가능성은 높겠지만 둘이 다르기 때문에 인과성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 인과성을 높이기 위한 다른 장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고요. 어쨌든 이걸 가지고 이제 실험을 가를 겁니다. 자, 준실험보다 진실험 설계 사용할 때 아니야. 1번 틀렸죠? 준실험이 오히려 내적 타당성이 떨어져요. 왜? Z 변수를 지우지 못했으니까. 답은 1번입니다. 자, 인과성 있다는 건 X와 Y 관계, 정책과 효과 관계, 인과성이 있다는 거잖아. 뭐가 좋다? 내적이 좋다. 이러기 위해서는 혼란 변수다, 허위 변수다. 이걸 지워줘야 돼요. X와 Y 관계만 남겨놓고 여기에 Z 요소는 지워줘야 되겠죠. 아무 관련이 없는데 있게 만드는 허위 변수라든지 일부 있는데 과장되게 만드는 또는 과소되게 만드는 혼란 변수는 지워줘야 되겠죠. 지워준다면은 둘의 인과성은 높아질 겁니다. 그럼 어떻게 지워준다? 둘이 동질적으로 특히 선발 요인. 애초에 A와 B로 구성했다면은 잘못 구성한 거잖아요. 이러니까 여기도 A로 구성해야 되겠지. 무작위적으로. 또는 얼마나 다른지, 요 A와 B의 차이가 얼마나 다른지를 미리 사전 측정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요 A에 누가 있고 B에 누가 있는지를 알고 있다면은 나중에 중간에 누가 탈락하더라도 탈락 요소만큼 제거하면 될 거니까 내적이 좋아지겠죠. 어쨌든 선발 요인이나 상실 요인 이런 것들은 무작위 배정이나 사전 측정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미리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건 맞는 말이었죠. 답은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나머지 보긴 좀 어려웠어요. 1번은 쉬웠지만요.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진실험 설계네요. 실험 집단이 존재해야 되고 통제 집단이 있어야 되고 둘을 무작위 배정, 확률적으로 배정해서 동질적으로 만들어야 돼요. 이건 맞았죠. 됐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인위적으로 섞은 거죠. 이게 가른 거잖아, 이게.
근데 그 실험 끝나면 자연스럽게 섞이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실험 집단의 그 정책을 얘가 모방을 하고, 그다음에 요 실험 집단 얘한테 누출한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 뭐라고 그래? 오염 효과라고 그래요. 그래서 진실험의 문제점 뭐냐면은 인위적으로 갈랐기 때문에 내가 내 수업을 들어요. 무작위 배정을 통해서 두 집단으로 가른 거야. 여기는 뭐 한 거야? 내가 다시 그 보충 수업을 해준 거고, 여기는 보충 수업을 안 해줬어요. 내가 인위적으로 갈랐지만은 이걸 내가 장벽을 칠 수는 없잖아요. 요 보충 수업 끝나면은 또 자연스럽게 섞이면서 이 친구가 이 보충 자리한테 누출하고 얘는 또 모방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오염 효과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이 오염에는 얘가 얘한테 알려준 누출 효과, 그다음에 얘가 얘 걸 베끼는 모방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진실험의 문제점이에요. 서로 접촉을 한다면은. 됐지? 자, 준실험은요. 하나는 서울이고 하나는 부산이야. 이러다 보니까 이거는 무작위 배정이 안 돼요. 지역이 딱 갈라져 있기 때문에 섞을 수가 없잖아, 지금.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서울의 1등하고 부산의 1등을 비교하고 서울의 2등과 부산의 2등을 비교하는 거야. 그걸 짝짓기 방식이다 또는 매칭한다고 그래요. 둘이 구분돼 있어가지고 무작위 배정이 안 될 때. 됐죠? 근데 만약에 섞여 있다면은 사실 누가 실험 집단이고 누가 비교 집단인지 모를 수도 있죠. 그럼 어떡하냐면요. 자, 이 시기열 방법은 한 번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처음에 정책을 실현해봐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효과 나왔죠. 처음에는 한 집단밖에 없었지. 대체 물론 두 집단 할 수도 있어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어떤 분은 이걸 비실험이라고 그래요. 아, 그건 맞는데 한 번 하고 끝난 다음 비실험 맞아요. 근데 저번에 한 번 하고 일정 기간 지난 다음에 또 하고 A한테 또 일정 기간 지난 다음에 또 한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처음엔 얘밖에 없었기 때문에 비실험이겠지만 두 번째일 때는 얘와 얘를 비교하면 되잖아, 지금. 그럼 정책의 차이가 나오겠죠? 또 세 번째는 얘 A, 요 앞에 A1, A2를 또 A3와 비교하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변해가는 걸 알 수 있잖아. 그래서 요 시계열 방법도 뭐가 될 수 있다? 준실험 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짝짓기나 시계열 방식으로. 맞죠? 근데 자연과학처럼 딱 격리시켜서 인위적으로 만든다. 호손 효과 나온다. 이거는 준실험의 문제점이 아니라 진실험의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자연과학 실험은 대개 진실험으로 이상적이고 인위적으로 만든 거야. 딱 분리시켜서. 근데 준실험은 그게 안 되겠죠. 사회과학에서는 주로 준실험을 동질적으로 못 만듭니다. 그래서 자연스럽다고 그래요. 답은 그래서 몇 번이 틀렸다. 4번이 틀렸죠. 4번 틀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계열 방법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시계열이라는 건 여러 번 하는 거잖아,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해갔는가. 첫 번째는 한 집단밖에 없기 때문에 비실험이겠지만 한 번 하고 끝나는 거니까 그게 아니라 시계열적으로 계속 할 수만 있다면은 앞에 거하고 뒤에 거 또 뒤에 걸 비교할 수 있잖아. 그러면 요 뒤에 게 실험 집단이고 앞에 건 비교 집단이잖아요. 그럼 준실험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사회실험 문제입니다. 9급에선 두 문제밖에 안 나왔지만 7급엔 더 많아요. 하다못해 무슨 이 준실험의 내용이 뭐가 있는가도 하나하나 물어볼 겁니다. 자연실험도 준실험이에요. 왜? 처음부터 가는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이 갈라진 거예요. 그치? 일부러 가는 게 아니야. 일부러 가는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쭉 갈라지지. 사회 실험은 애초에 갈라놓고 시작하잖아요. 근데 얘는 가른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나중에 갈라진 거예요. 어쨌든 얘도 준실험에 가깝다는 것, 그렇게 시험에 한번 나왔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정책학의 마지막이고, 내려가면 기획론이 나와요. 이 기획은 국가기획이고 합리모형이에요. 원래 미국은 자유주의, 시장주의 시대잖아요. 그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가만 놔둬도 시장에서 공급이 되고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실패했잖아요. 이니까 누가 개입할 수밖에 없다. 뉴딜이라는 국가 개입이 들어왔죠. 또 전쟁이 나다 보니까 국가가 플랜을 짜죠. 이러면서 기획론이 발달해요. 또 우리는 대공황에 겪어 있었지만 그 당시에 사회주의는 좀 발달했단 말이야. 원래 기획이라는 게 사회주의나 전체주의 색깔이거든요. 이러니까 이런 사회주의나 전체주의에서 발달된 기획론이 자유주의에 들어와요. 이러다 보니까 이 기획과 민주주의가 결합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논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반대론이 하이에크 신자유주의,
노예의 길. 반면에 찬성론이 파이오니어의 반동의 길이에요. 자, 기획론은 국가기획이고 합리모형이라고 그랬어. 유럽의 역사, 서양의 역사를 봐봐요. 큰 국가가 있었고 여기 조그만 개인이 있었어. 요 개인이 자유를 하나하나 쟁취하는 과정이 유럽의 역사 과정이에요. 그지? 요 개인이 국가로부터. 근데 지금 기회가 누구를 키우겠다는 거야? 국가를 다시 키우겠다는 거잖아요. 그래버리면 원 상태로 돌아간다, 노예 상태로. 이게 하이에크의 주장이고, 아니다. 이 국가가 옛날에는 절대 국가, 압제 국가였다. 근데 지금 무슨 국가다? 국민 국가다. 얼마든지 국민이 국가를 통제할 수 있으니까 요 시장이나 사회가 실패했을 때 국가 기획을 통해서 보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옛날에 능력이 안 됐지만 지금은 사회를 예측할 수 있는 합리 예측 능력이 뛰어나요. 이러니까 얼마든지 예측해가지고 국가가 보완할 수 있다는 게 찬성론자의 논점입니다. 한마디로 정치학의 케인즈 경제학과 자유주의 경제학, 신고전파 경제학의 싸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고전파 경제학은 보이지 않는 손이 있을 거니까 개입하지 말라는 의미고요. 그게 실패하니까 유딜 정책 터지니까 케인즈가 개입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얘기가 지금. 정부 간의 변천이네요. 19세기의 근대 자유주의는 야경 국가야. 국가는 필요하지만 필요악이에요. 그냥 국방, 외교, 치안. 밤에 경비나 트라는 겁니다. 나머지는 전부 누구한테 맡기고 시장한테 맡기고요. 반면에 시장이 실패했죠. 보이지 않는 손이 실패하니까 보이는 손이 개입했죠. 이걸 뉴딜이야. 새로운 계약이죠. 옛날 사회 계약은 말 그대로 내버려 두라는 계약이었다면 자유방임. 지금의 새로운 계약은 국가가 개입하는 계약이죠. 이게 실패하니까 다시 영국의 대처리즘, 미국의 레이거노믹스는 신자유주의에 입각해서 작은 정부로 돌아갑니다. 그 다음 틀렸네요. 하이에크죠. 하이에크의 노예의 길은 맞아요. 근데 시장 실패가 아니라 정부 실패야. 정부 국가 실패예요. 이거 하니까 국가 개입하지 말라는 거야. 이게 44년도에 말해요. 대단한 분이죠. 전쟁 중인데 국가가 커지면은 다시 정부 실패 나타나니까 국가 키우지 말라는 의미를 44년도에 말하고요. 45년도에 파이노의 노예의 길이, 반동의 길이 나와요. 이건 국가 기획의 찬성론이죠. 어쨌든 간에 하이에크의 목소리는 이때는 먹히지 않았고요. 국가가 커졌죠. 그러다가 실패하고 신자유주의 개혁할 때 다시 하이에크의 노예의 길, 이제 신자유주의 아버지로 등장하죠. 됐지? 나는 대단한 이 책 읽어봤는데 44년도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참 난 이분이 또라이 아니면 멋있는 분이에요. 44년도에 대단한 양반이죠. 전쟁 중인데 국가 나서지 말란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상당히 참 그렇죠. 생각할 수 없는데 어쨌든 기획론 나왔을 때는 무조건 국가기획이고 합리모형이다. 하이에크의 또는 파이노의 책 제목이나 내용을 약간만 좀 알아두시면 편할 겁니다. 됐죠? 이게 기획론이에요. 이게 답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정책학이 다 끝났고 이제 어디로 간다? 조직이론으로 넘어 들어갈 겁니다. 됐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